지금 이 순간 몽골이 100억 달러를 받으면 한국은 끝입니다. 그 말을 들은 건 새벽 3시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복도였습니다. 저는 몽골 주재 한국 대사관 경제참사관 현장에서 직접 뛰는 외교관입니다. 47년 전 모두가 미쳤다던 박정희 대통령의 몽골 사막 계약.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돈다발 앞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대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몽골 핵심 인사가 제게 이렇게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땅을 산 게 아닙니다. 그날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과연 몽골은 왜 강대국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사막 밑에서 터져나온 검은 것은 왜 세계의 판을 뒤집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새벽 제가 직접 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랑스럽게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멋진 선택을 기억해주는 조용한 약속과 큰 힘이 됩니다. 한국 땅을 뺏기 직전입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사님 목소리였어요. 지금 당장 청사로 나오라는 지시였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시간에 오라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차창을 스쳐 지나갔죠. 저는 33살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경제참사관입니다. 이 자리에 온 지 1년하고도 석 달째였어요. 대사관 정문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주차장에 이미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검은색 세단이 5대, 흰색 SUV가 3대였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중국 대사관 차량도 있었고 러시아 측 차량도 보였어요. 청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뭔가 터졌다는 뜻이었어요. 대사님이 집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분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몽골 정부가 오늘 안에 외국인 소유 토지 개발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우리 땅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했죠. 한국이 20년 전에 확보한 남부고비 광구 개발권이 위태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몽골 야당이 여론을 등에 업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어요. 외국 자본이 헐값에 땅을 훔쳐갔다는 프레임이었죠.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 땅엔 히토류 징후가 있었거든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었지만 우리 탐사팀은 이미 보고를 올린 상태였어요. 만약 그 땅을 잃으면 한국은 히토류 공급망에서 또다시 중국의 목줄을 잡히는 겁니다. 대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엄청난 자금을 제시하며 몽골 정부를 압박 중이라고 했죠. 우리가 가진 건 20년 전 계약서 한 장뿐이라고 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들이 청사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당당하게 걸어갔죠. 러시아 대표단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유로워 보였어요. 반면 우리는요? 저 혼자였습니다. 대사님과 저 단둘이서 이 싸움을 시작해야 했어요. 돈도 힘도 없었죠. 그저 오래된 종이 한 장만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몽골 기획재정부 실무진을 만나보라고 했어요. 뭐라도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오전 8시, 저는 몽골 정부청사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실무자 한 분이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죠.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네가 가진 건 종이 한 장뿐이라서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말이 동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리에겐 낡은 계약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대사관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전임 참사관이 떠나기 전 제게 건넨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걸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잊고 지냈죠. 봉투 겉면에는 연필로 한 줄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찾으면 길이 열린다. 저는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시계라니 대체 무슨 시계를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그 문장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돈다발을 흔들고 있을 때 우리에겐 종이 한 장과 알 수 없는 메모 한 줄만 남아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몽골 민심이 갈라졌다. 한국이 헐값에 훔쳐갔다. 사흘째 되는 날 거리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뉴스를 켰는데 화면 가득 시위대가 보였어요.
몽골 야당 깃발을 든 사람들이 청사 앞 광장을 메우고 있었죠. 플래카드에는 한국어로 된 글씨도 보였습니다. 토지 반환, 도둑질 중단이라는 문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야당 대표가 연설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였죠. 외국 자본이 우리 땅을 헐값에 훔쳐갔다고 외쳤습니다. 특히 한국을 거명했어요. 20년 전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어요. 대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오늘은 청사에 가지 말라는 지시였어요. 상황이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몽골 기획재정부 국장과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정오쯤 청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경찰이 배치돼 있었어요. 시위대가 몰려들 것을 대비한 조치였죠. 저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로비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젊은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돌이 날아왔어요. 수행하던 대사관 직원이 급히 저를 막아섰습니다. 돌은 제 발치에 떨어졌죠. 경찰들이 달려왔고 시위대를 밀어냈어요. 저는 그 틈에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의실에서 몽골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죠.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냐고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법적으론 유효하지만 정치적으론 다른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금액을 아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0억 달러라고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수준을 제안했다고 했죠. 그에 비하면 우리가 20년 전 지불한 금액은 턱없이 적었어요.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몽골 부총리 보좌관이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녀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총리 발표문이 바뀔 수 있다고요. 누군가 원고를 다시 쓰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표문이 바뀐다는 건 결정이 뒤집힌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의 개발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대사님께 보고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대사님의 한숨이 들렸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보였어요. 시계를 찾으면 길이 열린다. 문득 그 말을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몽골 외교부 고문을 만났습니다. 70대 노신사였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계 이야기를 들어보셨냐고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가 물었어요. 그 얘길 왜 당신이 아느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선배한테 들었다고 얘기했죠. 노신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건 함부로 꺼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다음 날 저는 몽골 국립기록원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계약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진이든 문서든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리셉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직원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지금은 민감한 시기라서 외국인에게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피했어요. 그냥 규정이라고만 했죠. 저는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록원 문을 나서는데 속이 쓰렸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진전이 없다는 내용이었죠. 대사님은 전화로 격려해 주셨지만 저는 무력감만 느껴졌습니다. 돈도 없고 자료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저녁 8시쯤 대사관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문객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름도 약속도 없이 그냥 찾아왔다고 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겠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몽골 전통복인대를 입고 계셨죠.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7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노인이 저를 보더니 몽골어로 물었습니다.
경제참사관이 맞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조금 어눌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죠. 시계 이야기를 아시는 것 같아서 왔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죠.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외교부 고문이 연락했다고 했어요. 당신이 물어봤다면서요.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따라드렸어요. 노인은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자신은 당시 통역이었다고 했습니다. 20년 전 한국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 있었다고 했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통역 일을 맡았다고 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그날 회의는 길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은 자원 개발권을 원했고 몽골 측은 돈이 필요했다고 했죠. 협상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한국 대표가 뭔가를 꺼냈다고 합니다. 작은 상자였다고 했어요. 그 안에는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고 했죠. 노인은 그때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대표가 몽골 지도자의 손목에 직접 시계를 채워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라고요.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날 그는 돈보다 먼저 마음을 줬다고 했어요. 몽골 지도자는 그 시계를 평생 차고 다녔다고 했죠. 돌아가실 때까지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선명했죠.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한국 대표가 몽골 지도자의 손목에 뭔가를 채워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죠.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노인은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시계는 아직 살아있다고요. 하지만 누군가 먼저 가져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저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날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땅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얻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손에 쥐고 다음날 아침 청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몽골 총리실 원고팀에 접근해야 했죠. 발표문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청사 6층에 도착했습니다. 총리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경호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명함을 내밀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경호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했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물러섰죠.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복도 끝 대기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면 누군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죠.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국 대사관 경제 담당관이었어요. 전에 회의에서 본 적이 있었죠. 옆에는 몽골 관료가 함께 걸었습니다. 재정부 차관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앉은 대기실을 지나쳤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멈춰서더니 대화를 이어갔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 담당관이 말했어요. 서명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죠. 몽골 차관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했어요. 중국 담당관이 웃었습니다. 서명이요? 그건 무효로 만들면 됩니다. 차관이 당황한 듯 물었어요. 어떻게요? 담당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격표만 붙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보셨을 겁니다. 그 돈이면 충분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관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생각해보겠다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람을 가격표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년 전 약속을 돈으로 지운다는 게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겐 그들처럼 흔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노인 통역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약속은 목숨과 같다고 했어요. 초원에서는 말 한마디가 생사를 가른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 한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자원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죠. 중국은 몽골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와 대사님께 보고했어요. 복도에서 들은 대화를 그대로 전했죠. 대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준 사진을 꺼냈어요. 20년 전 그날의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죠. 한국 대표가 시계를 채워주던 순간, 그 순간이 지금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시계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요. 대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 하셨죠. 그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계를 찾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직감이 그렇게 말했죠. 대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겠느냐고요.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몽골 지도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분의 유족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인 통역에게 연락했습니다. 시계를 찾고 싶다고 말했어요.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죠. 노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일 밤을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 시계가 있을 겁니다. 20년을 기다린 약속의 증거가요.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 제안을 발표한 거예요. 몽골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죠. 저는 대사관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중국 대사가 단상에 섰어요.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제시한다고요. 남부고비 광구 개발권을 양도받는 대가였죠. 추가로 인프라 투자 2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러시아 대사도 비슷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협력 패키지까지 덧붙였죠. 몽골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억 달러요. 우리가 20년 전 지불한 금액의 100배가 넘었어요. 몽골 입장에선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죠. 국민들도 환호할 게 뻔했습니다. 대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본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서울도 발칵 뒤집혔다고 했죠. 저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인 통역이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시계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회의는 내일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노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소와 함께 짧은 지시사항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오라고 혼자 오라고 했죠. 저는 외투를 걸치고 대사관을 나섰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주택가였어요. 낮은 담장 너머로 작은 집들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했어요. 택시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죠. 노인이 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집 안은 소박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복도 끝으로 저를 이끌었죠.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노인이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죠. 상자 안에는 헝겊에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헝겊을 풀었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가죽 밴드가 달아 있었어요. 시계 뒷면에는 한글로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저는 손을 뻗어 시계를 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그날의 시계라고요. 몽골 지도자가 돌아가시기 전 가족에게 남긴 유품이라고 했어요. 평생 차고 다니셨다고 했죠. 그만큼 소중히 여긴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상자 바닥을 다시 뒤졌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메모지였죠. 접혀 있었어요. 펼쳐보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폈어요.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죠. 우리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한국 대표가 남긴 메모였어요. 계약서 부속 문서였던 거죠. 공식 기록엔 없는 개인적 약속이었습니다. 노인이 설명했어요. 당시 한국 측은 이 메모를 몽골 지도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계약이 단순히 자원 거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했죠. 저는 메모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100억 달러에 맞설 수 있는 건 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20년을 지켜온 약속이었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거냐고요? 총리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몽골을 어떻게 대했는지 증명하겠다고 했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 하단을 보니 붉은 인주 자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장 자국이었어요. 희미했지만 보였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시 몽골 지도자가 직접 찍은 인장이라고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도장 자국을 만져봤습니다. 20년 전 악수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노인이 상자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이걸 가져가면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했죠.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한국이 지켜온 신의를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노인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시계와 메모를 품에 안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내일이 결정의 날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몽골 정부청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CNN, BBC, 로이터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했죠. 중국 CCTV도 보였고 러시아 타스통신 취재진도 있었습니다. 일본 NHK팀까지 와 있었어요. 역사적 발표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죠. 저는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시계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총리실 비서관에게 전달했죠. 총리께서 꼭 보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서관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통할까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중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앞줄 중앙에 자리를 잡았어요. 대사를 포함해 6명이었죠.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러시아 측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5명이었죠. 그들은 승리를 확신한 듯 보였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중국 대사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아마 계약서 초안이 들어있을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시 5분 몽골 관료들이 입장했어요. 재정부 장관, 외교부 차관,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상 옆자리에 앉았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회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수군거림을 멈췄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9분이었어요. 1분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시 10분, 총리가 입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호원 2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를 총리가 따라왔죠.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맸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총리는 단상에 천천히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잠시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중국 대표단을 봤고 러시아 측도 봤어요. 그리고 맨 뒤에 앉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총리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총리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죠. 남부고비 광구 개발권 문제라고 했어요. 많은 나라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곳도 있다고 했죠. 100억 달러가 넘는 제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러시아 측도 미소를 지었죠.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총리가 잠시 멈췄어요. 물 한 모금을 마셨죠.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총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약속이라고 했죠. 20년 전에 맺은 약속 말입니다. 중국 대표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러시아 측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전개였죠.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총리가 서류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들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클로즈업했죠.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접혀있던 걸 펼친 거예요. 저는 알아봤습니다. 제가 전달한 메모였죠. 총리가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명을 받아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카메라 화면에도 잡혔을 겁니다. 총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죠. 우리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어요.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졌죠. 중국 대표단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총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단순히 자원을 사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총리가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어요. 손목시계였습니다. 낡았지만 소중히 보관된 시계였죠. 가죽 밴드가 달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다시 확대했습니다. 우리 선친께서 평생 차고 다니신 시계라고 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선물한 거라고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건넨 선물이었다고 했죠. 그날 한국은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되자고요. 총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매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를 친구로 대했다고 했죠. 2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 앉은 기자도 눈을 훔쳤어요. 몽골 관료 몇 명도 고개를 숙였죠. 총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졌죠. 중국 대표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어요. 총리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팔지 않는다고 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신이라고 했죠. 몽골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사가 보좌관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그들은 서류 가방을 챙겨들었죠. 퇴장 준비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따라 일어났어요. 중국 대사가 러시아 대사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읽었어요. 이제부터는 땅이 아니라 길을 막겠다. 그 말이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쁨이 앞섰어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100억 달러를 이긴 겁니다. 돈이 아니라 신의로요. 20년을 기다린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총리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했죠. 저는 얼떨결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총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총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는 저희가 드려야 한다고 대답했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에서 대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돈도 힘도 없는 우리가 해냈습니다. 사람을 향한 진심으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일주일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탐사팀이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남부고비 광고에서 히토류 징후가 확인됐다고 했죠. 우라늄 매장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양이 상당하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최소 20년치 공급량이라고 추정했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은 이걸 동북아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어요. 로이터는 중국 히토류 독점 종식 가능성을 보도했죠. 한국 언론은 자원 주권 확보라며 환호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밤 중국이 움직였어요. 몽골 횡단철도 사용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존 가격의 3배였죠. 이유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증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보복이었죠. 러시아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가스 파이프라인 통과료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역시 3배였죠. 몽골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운송로를 막겠다는 뜻이었어요. 육로가 없으면 히토류는 그냥 돌덩이에 불과했죠. 대사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후 3시 참모들이 모였어요. 선임 경제참사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도 없이는 자원을 실어 나를 수 없다고요. 바다까지 너무 멀다고 했죠. 육로가 막히면 개발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참사관도 거들었어요.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항공 운송은 비현실적이고 우회로를 뚫자니 시간과 돈이 천문학적이라고 했죠. 결국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정무참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몽골 정부도 압박받고 있다고 했어요.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 중단을 시사했다고 했죠.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이 끊기면 몽골은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모두가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꼭 있어야 했죠. 회의가 끝난 뒤 대사님이 불렀습니다. 집무실로 갔어요. 대사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생각이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몽골 교통부 차관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부 국장도요. 이건 운송 문제가 아니라 협력 구조 문제라고 했죠. 우리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사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설명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을 통과로만 본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몽골을 파트너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들에게 이득을 주는 겁니다. 대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획안을 만들었죠. 이틀 뒤 몽골 교통부 차관실에서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이름은 바트볼드였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뭘 원하느냐고요. 운송로가 막히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느냐고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 압박을 어떻게 막을 거냐고 물었죠.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다고 말했죠. 한국은 자원만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몽골의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어요.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했죠. 차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밤새 준비한 계획안이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협의한 내용이었죠. 3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첫 번째, 철도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몽골 국내 철도 구간을 공동 운영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몽골이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죠. 통과 수익은 6대4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몽골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차관이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단지 건설이었어요. 고비 사막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생산하자고 했죠. 그 전력으로 합성 연료 공장을 돌리는 겁니다. 몽골은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러시아 가스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했죠. 차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직업훈련센터 설립이었습니다. 몽골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자고 했어요. 철도 정비, 에너지 시설 운영, 화학 공정 기술 등이었죠. 일자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5,000개 이상이요. 차관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얻는 건 자원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당신들의 미래라고 했죠. 몽골 청년들이 기술자가 되고 몽골이 에너지 허브가 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차관이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고요? 뭐가 다르냐고 했죠. 인프라 투자는 중국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액도 더 크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빌려준다고 했어요. 한국은 함께 만든다고 했죠. 빚과 동반자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몽골을 빚쟁이로 만들지만 우리는 주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돈을 받으면 몽골은 종속됩니다. 한국과 손잡으면 몽골은 독립을 지킵니다. 어느 쪽이 미래에 유리하겠느냐고 물었죠. 차관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풀렸어요. 흥미롭다고 했죠.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총리께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사흘 뒤 몽골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공동 인프라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철도 구간 공동 운영, 태양광 단지 건설, 청년 일자리 5,000개 창출이 골자였죠.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든다고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산업을 키운다고 했죠. 몽골은 에너지 허브가 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언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야당도 찬성 입장을 냈어요.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결정적이었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70%를 넘었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중국은 이틀 뒤 철도 사용료 인상을 철회했습니다. 러시아도 가스 요금을 원래대로 돌렸어요. 압박이 먹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몽골이 한국 쪽으로 더 기운 꼴이 됐죠.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 본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료 확보가 아니라고 썼어요. 전쟁 억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한국이 몽골과 손잡으면 동북아 에너지 지도가 바뀐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썼어요. 대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잘했다고 하셨어요. 본부에서도 만족한다고 했죠. 장관님께서 직접 치하 전화를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 통역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긴 건 신의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의를 증명해야 했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하늘이 맑았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제 한국의 진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몽골을 찾았어요. 이번엔 시찰단과 함께였죠. 남부 고비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마을이 생겨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합성 연료 시설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어요. 주거단지도 보였죠. 깔끔한 2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몽골어가 뒤섞인 소리가 들렸죠. 선생님, 이리 와봐요. 한 아이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다른 아이가 몽골어로 대답했어요. 학교 건물 입구에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몽골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300가구가 살고 있다고 했죠. 한국 기술자, 가족과 몽골 주민들이 함께 만든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양국 언어를 모두 배운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을 중심부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입구에 동판이 붙어 있었죠. 한국-몽골 우정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몽골어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20년 전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계약 체결식 사진, 악수하는 모습, 그리고 시계를 채워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시계 복제품이 있었어요. 진품은 몽골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도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했다고 했죠. 그 옆에는 누런 메모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2년 전 그 밤, 노인 통역과 함께 찾아낸 메모였죠. 그때는 절박했습니다. 잡는 심정이었어요. 100억 달러 앞에서 우리가 가진 건 낡은 종이 한 장뿐이었죠. 하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이 전시관에는 매주 학생들이 견학 온다고 했죠. 몽골이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배운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친다고 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막 위로 노을이 번졌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아이와 몽골 아이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새벽 3시에 받은 전화, 대사님의 어두운 표정, 중국과 러시아 차량들이 줄지어 선 모습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돈이 아니라 신의로, 힘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긴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킨 게 뭘까요? 히토류일까요? 우라늄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원은 캐서 쓰지만 신뢰는 심어서 지키는 겁니다. 20년 전 한국이 몽골에 심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죠. 시계 한 개, 메모 한 장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형제가 되자는 약속이었어요. 그 진심이 오늘 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희망을 세웠죠. 한국과 몽골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빛나는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신뢰를 만든 건 한 세대 전, 가난했지만 약속을 지켰던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버틴 시간이 오늘 우리를 지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비 사막 위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 별빛 아래서 한국은 100억 달러를 이겼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군대만이 아니라는 걸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신의를 쌓는 외교관들, 먼 훗날을 믿고 씨앗을 심는 이들이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 씨앗은 20년 전에 심어졌어요. 가난했던 시절, 줄 게 별로 없던 시절에도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형제가 되자고 손 내밀었어요. 그 손이 오늘 우리를 지킨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약속으로 평화를 만드는 진짜 큰 나라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든 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돈이 아니라 신의로 이긴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